길가에 굴러다니는 흔한 모래 알갱이가 금보다 귀한 가치를 지니게 되는 연금술, 우리는 그것을 반도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1980년대 전 세계 반도체 시장을 지배하며 이 연금술의 정점에 서 있던 절대 강자가 있었습니다. 바로 일본의 도시바입니다. 당시 도시바의 위상은 지금의 삼성전자나 애플을 합쳐놓은 것보다 더 견고해 보였죠. 하지만 영원할 것 같았던 이 반도체 제국은 어느 순간 소리 소문 없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놀랍게도 그들을 무너뜨린 것은 뒤늦게 추격을 시작한 한국의 삼성전자였죠. 도대체 무엇이 100년 역사의 거인을 단 한 세대 만에 무릎 꿇게 만든 걸까요? 기술이 부족해서였을까요? 아니면 자본이 없어서였을까요? 오늘은 그 화려했던 제국의 몰락 뒤에 숨겨진 잔혹한 수치와 삼성의 이른바 벼랑 끝 전술이 어떻게 전 세계 산업의 지도를 바꿔놓았는지 그 충격적인 내막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1980년대 일본 거리를 상상해 보세요. 전 세계 사람들은 일본제 워크맨을 듣고 일본제 TV를 보며 일본제 반도체가 들어간 컴퓨터를 썼어야 했습니다. 당시 일본 반도체의 위상은 지금의 엔비디아나 애플을 합쳐놓은 것보다도 훨씬 압도적이었죠. 특히 도시바는 일본 반도체의 자존심 그 자체였습니다. 그들이 만든 디램은 불량이 없기로 유명했어요. 일본인 특유의 장인 정신, 즉 모노주쿠리 정신이 반도체 웨이퍼 한 장 한 장에 깃들어 있었던 겁니다. 당시 미국 기업들조차 일본 반도체의 수율과 품질을 따라가지 못해 두 손 두 발 다 들 정도였으니까요. 그런데 말이죠, 이 완벽함이야말로 훗날 도시바의 목을 조르는 가장 날카로운 칼날이 될 줄은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이 무렵 한국에서는 무모하기 짝이 없는 도전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삼성의 이병철 회장이 우리도 반도체를 하겠다며 선언한 이른바 도쿄 선언이었죠. 일본 언론과 기업들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조선인들이 반도체를 만드는 건 텔레비전을 붕어빵 굽듯 생각하는 오산이다 라는 조롱 섞인 기사가 쏟아졌어요. 실제로 당시 삼성의 기술력은 일본에 비해 최소 10년 이상 뒤처져 있었습니다. 깨끗한 방진복을 입는 법조차 몰랐던 엔지니어들이 일본 공장을 견학하며 눈동자 너머로 기술을 훔쳐 와야 했던 시절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삼성에게는 일본이 가지지 못한 결정적인 무기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속도와 도박에 가까운 과감성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치킨 게임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두 대의 차가 마주보고 달려오다가 먼저 핸들을 꺾는 쪽이 지는 게임이죠. 삼성은 이 게임의 달인이었습니다. 반도체 가격이 폭락해 전 세계 모든 기업이 적재 허덕일 때 일본 기업들은 몸을 사리며 투자를 줄였습니다. 지금 투자하면 망한다는 논리적인 판단이었죠. 하지만 삼성은 정반대로 움직였습니다. 적자가 나면 날수록 더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부어 공장을 지었습니다. 우리가 죽기 전에 너희가 먼저 죽을 것이다 라는 식의 벼랑 끝 전술이었죠. 일본 기업들은 당황하기 시작했습니다. 자기들이 100원에 팔던 반도체를 삼성이 80원, 70원에 던지기 시작했거든요. 도시바는 생각했습니다. 저러다 삼성은 곧 망할 거야. 조금만 버티면 우리가 이겨. 하지만 그 조금이 1년이 되고 5년이 되면서 상황은 이상하게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도시바가 품질에 집착하며 10년 동안 써도 고장나지 않는 오버스펙 반도체를 만들고 있을 때 삼성은 시장의 본질을 꿰뚫어 보았습니다. 당시 PC 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었는데 소비자들은 10년 동안 고장 안 나는 비싼 반도체보다 3년 정도 적당히 잘 돌아가면서 값싼 반도체를 원했거든요. 도시바는 기술의 정점을 추구하느라 제조 원가를 낮추지 못했지만 삼성은 적당한 품질을 압도적인 물량으로 찍어내며 시장의 판도를 바꿔버렸습니다. 여기서 결정적인 차이가 발생합니다. 바로 반도체 공정의 핵심인 수율, 전쟁이었습니다. 반도체는 웨이퍼라는 둥근 판에서 얼마나 많은 톤 양품을 뽑아내느냐가 수익성을 결정합니다. 100개를 만들어서 90개를 건지는 쪽과 91개를 건지는 쪽의 이익 차이는 단순히 1%가 아닙니다. 그 1%의 차이가 쌓이면 수조 원의 현금 흐름 차이를 만들고 그 돈은 다시 다음 세대 반도체를 개발하는 연구 개발비로 들어갑니다. 도시바는 자신들의 정교한 기술력이면 1% 정도의 수율 차이는 금방 극복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삼성의 엔지니어들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공장 옆에 간이 침대를 가져다 놓고 24시간 내내 수율을 올리기 위해 매달렸습니다. 일본 엔지니어들이 퇴근 후 맥주를 마실 때 한국 엔지니어들은 웨이퍼에 붙은 미세한 먼지 하나를 잡으려고 밤을 새웠던 거죠. 이 처절한 차이가 결국 거대한 제국의 균열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도시백에는 역전의 기회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중 가장 뼈아픈 실책은 바로 낸드 플래시의 아버지라 불리는 마스오카 후지오 박사의 아이디어를 묵살한 것이었죠. 마스오카 박사는 전원이 꺼져도 데이터가 사라지지 않는 낸드 플래시를 세계 최초로 발명해 도시바에 가져갔습니다. 하지만 당시 디램 권력에 취해 있던 도시바 수뇌부는 이런 게 돈이 되겠냐며 그를 한직으로 밀어냈습니다. 이때 삼성은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그들은 이 기술의 잠재력을 곧바로 알아봤습니다. 도시바가 자기 자식 같은 기술을 방치할 때 삼성은 그 기술을 가져와 다듬고 양산 체제를 구축하며 포스트 디램 시대를 준비했습니다. 적의 무기를 가져와 적의 심장을 겨누는 치밀함을 보인 겁니다. 반도체 역사를 통틀어 가장 치열했던 싸움 중 하나로 기록되는 스택 공정과 트렌치 공정의 대결을 기억하시나요? 이 선택 하나가 사실상 두 기업의 운명을 완전히 갈라놓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드램은 데이터를 저장하기 위해 전하를 담아두는 커패시터라는 공간이 필요한데 반도체가 미세화되면서 이 공간을 확보하는 게 큰 숙제였습니다. 도시바를 비롯한 일본 기업들은 땅을 깊게 파서 공간을 만드는 트렌치 방식을 고집했습니다. 반면 삼성은 위로 높게 쌓아 올리는 스택 방식을 선택했습니다. 당시 전문가들은 스택 방식은 층이 높아질수록 무너질 위험이 크다며 비웃었지만 삼성은 보란 듯이 이 공정을 안정화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트렌치 방식은 기술적 한계에 부딪혀 수율이 급락하기 시작한 반면 스택 방식은 확장이 용이해 생산성이 폭발했거든요. 도시바가 우리의 방식이 옳다며 고집을 피우는 사이 삼성은 이미 다음 세대 공정으로 넘어가 격차를 벌리고 있었습니다. 전쟁은 늘 예상치 못한 곳에서 종결되곤 합니다. 삼성의 벼랑 끝 전술은 단순히 가격을 낮추는 것에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시장이 불황일 때 오히려 공급량을 더 늘려 가격을 바닥까지 끌어내렸습니다. 도시바를 비롯한 일본 기업들이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수준까지 말이죠. 일본 기업들은 하나둘씩 백기를 들기 시작했습니다. 히타치와 미쓰비시가 합쳐 엘피다를 만들며 생존을 도모했지만 삼성의 파산 공세를 막아내기엔 역부족이었습니다. 결국 엘피다는 파산했고 홀로 남은 도시바는 반도체에서 번 돈을 다른 곳에서 까먹기 시작하는 최악의 수렁에 빠지게 됩니다. 경영진의 판단 미스와 수직적인 조직 문화, 그리고 과거의 영광에 취해 변화를 거부했던 태도가 맞물리며 일본 반도체의 상징이었던 도시바는 서서히 침몰하기 시작했습니다. 도시바의 내부 사정은 겉으로 보이는 것보다 훨씬 심각하게 골마 터지고 있었습니다. 반도체 시장에서의 점유율이 깎여나가자 초조해진 경영진은 무리한 수치를 요구하기 시작했죠. 어떻게든 이익을 만들어내라는 압박은 결국 조직 전체를 거짓말의 늪으로 몰아넣었습니다. 수년에 걸쳐 1조 원이 넘는 이익을 부풀린 회계 부정 사건이 터졌을 때 전 세계는 경악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었습니다. 삼성이 치고 올라오는 공포 속에서 자신들의 패배를 인정하고 싶지 않았던 도시바의 오만이 만들어낸 비극적인 단면이었죠. 한번 시작된 몰락의 도미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반도체에서 밀린 도시바가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선택한 것은 역설적이게도 원자력 발전 사업이었습니다. 미국의 웨스팅하우스를 무리하게 인수하며 에너지 기업으로 거듭나려 했지만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라는 유례 없는 재앙이 터지며 원전 시장은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반도체에서 삼성에 밀려 수익이 급감한 상태에서 거액을 들여 산 원전 사업마저 수조 원대의 적자를 내자 도시바는 더 이상 버틸 재간이 없었습니다. 삼성은 이 틈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경쟁자가 자금난에 허덕이며 연구 개발을 멈춘 사이 삼성은 낸드 플래시 분야에서 무낸드라는 초격차 기술을 발표하며 도시바의 마지막 숨통을 끊어버렸습니다. 2차원 평면에 세포를 배열하던 방식에서 3차원 수직으로 쌓아 올리는 이 혁명적인 기술은 도시바가 감히 넘볼 수 없는 영역이었죠.
도시바의 엔지니어들은 절망했습니다. 자기들이 먼저 개발했던 기술인데 정작 꽃을 피운 건 한국의 삼성이라는 사실에 피눈물을 흘렸습니다. 실제로 당시 많은 일본 엔지니어들이 한국으로 건너와 삼성의 반도체 신화를 일구는데 일조하기도 했습니다. 기술은 사람이 만드는 것이지만 그 기술을 어떤 방향으로 이끌지는 경영자의 안목과 조직의 문화가 결정한다는 것을 이보다 명확하게 보여주는 사례가 있을까요? 삼성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공격적인 투자 문화를 정착시켰지만 도시바는 실패하지 않기 위해 아무것도 하지 않는 보수적인 문화에 갇혀 있었습니다. 1%의 수율 차이는 결국 이 두 조직의 문화적 차이에서 기인한 결과물이었던 셈입니다. 시장은 냉혹했습니다. 현금이 바닥난 도시바는 결국 자신들의 심장과도 같았던 메모리 사업부를 매각하기에 이릅니다. 한때 세계를 호령하던 반도체 제국이 단돈 몇 조 원의 시장의 매물로 나왔을 때 일본인들이 느낀 상실감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반면 삼성은 이 승리를 발판 삼아 스마트폰, 디스플레이, 그리고 가정까지 아우르는 거대 IT 생태계를 완성했습니다. 반도체에서 벌어들인 막대한 현금이 다른 사업부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었고, 이는 다시 반도체 투자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든 것이죠. 도시바가 여러 사업부를 운영하며 시너지를 내지 못하고 각자 도생하다 무너진 것과는 극명한 대조를 이룹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삼성이 단순히 운이 좋아서 이긴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일본 기업들이 1990년대 중반 엔고 현상과 경제버블 붕괴로 신음할 때 삼성은 1997년 IMF 외환 위기라는 죽음의 골짜기를 지나고 있었습니다. 기업의 생사가 오가는 그 절체절명의 순간에도 삼성은 반도체 투자를 단 1달러도 줄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남들이 쉴 때 달려야 격차를 벌릴 수 있다며 엔지니어들을 독려했죠. 공장 라인에서 먹고 자며 수율을 0.1%라도 올리기 위해 발버둥 쳤던 그 처절함이 없었다면 지금의 반도체 강국 대한민국은 존재하지 않았을 겁니다. 도시바가 장인정신이라는 이름의 자부심에 취해 있을 때 삼성은 생존이라는 이름의 절박함으로 무장했던 것이죠. 전쟁의 양상은 갈수록 정교해졌습니다. 삼성은 도시바의 공급망을 무너뜨리기 위해 주요 고객사들과의 관계를 선점했습니다. 애플의 스티브 잡스가 아이팟을 처음 기획할 때 그 안에 들어갈 초소형 하드디스크 대신 낸드 플래시를 제안한 것도 삼성의 전략적인 판단이었습니다. 도시바가 하드디스크 시장에서 점유율을 유지하려고 애쓸 때 삼성은 미래의 저장 매체가 반도체가 될 것임을 확신하고 애플에 파격적인 조건을 제시하며 시장을 선점해 버렸습니다. 결국 아이팟과 아이폰의 대성공은 삼성 반도체의 승리로 이어졌고 도시바는 자신들이 만든 기술이 시장을 지배하는 모습을 멀리서 지켜봐야만 했습니다. 기술의 진보는 때로 너무나 빨라서 어제의 정답이 오늘의 오답이 되기도 합니다. 도시바는 반도체 칩 하나를 만드는 데 들이는 정성과 공을 최고 가치로 여겼습니다. 반면 삼성은 그 칩이 들어가는 기기가 무엇인지, 소비자가 원하는 가격이 얼마인지, 그리고 얼마나 빨리 대량 생산할 수 있는지를 먼저 고민했습니다. 엔지니어링의 승리를 원했던 도시바와 비즈니스의 승리를 쟁취한 삼성의 차이는 여기서 극명하게 엇갈립니다. 반도체는 이제 단순한 부품이 아니라 국가의 안보이자 경제의 근간이 되었습니다. 도시바의 몰락은 한 기업의 파산을 넘어 한 시대를 풍미했던 산업 패러다임이 완전히 바뀌었음을 선언하는 사건이었습니다. 하지만 승리의 기쁨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삼성이 도시바를 무너뜨렸던 그 방식 그대로 이제는 중국 기업들이 거대한 자본력을 바탕으로 삼성의 뒤를 쫓고 있습니다. 또한 엔비디아와 같은 팹리스 기업들이 설계의 주도권을 가져가면서 제조 중심의 삼성에게 새로운 위기가 닥치고 있죠. 도시바가 범했던 실수를 삼성이 반복하지 않으리라는 보장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과거의 성공 방정식에 갇혀 변화의 신호를 무시하는 순간 제국은 순식간에 모래성처럼 허물어질 수 있다는 것을 도시바의 역사는 웅변하고 있습니다. 과연 삼성은 이 거센 도전의 파도를 넘고 다시 한번 초격차를 증명해낼 수 있을까요? 그 답을 찾기 위해서는 현재 반도체 시장의 가장 뜨거운 감자인 HBM, 즉 고대역폭 메모리 시장을 들여다봐야 합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삼성은 최근 이 시장에서 SK 하이닉스에게 주도권을 내주며 고전하고 있습니다.
업계에서는 삼성이 과거 도시바가 그랬던 것처럼 비대해진 조직과 느려진 의사결정 때문에 기회를 놓친 것이 아니냐는 우려 섞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죠. 역사에서 교훈을 얻지 못하는 자는 그 역사를 되풀이할 수밖에 없다는 말이 떠오르는 대목입니다. 도시바를 무너뜨린 삼성의 전술이 이제는 부메랑이 되어 돌아오고 있는 걸까요? 반도체 산업의 시계는 다른 어떤 산업보다 수십 배 빠르게 돌아갑니다.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삼성의 위기와 기회는 사실 수년 전 이미 예견되었던 것일지도 모릅니다. 도시바가 낸드 플래시를 만들고도 그 가치를 알아보지 못해 몰락의 길을 걸었듯 삼성 또한 스스로가 만든 성공에 덫에 걸려 있는 것은 아닌지 냉정하게 돌아봐야 할 시점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반도체 전쟁에서 2등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승자가 모든 것을 독식하고 패자는 철저하게 잊히는 이 잔인한 생태계에서 삼성은 다시 한번 벼랑 끝 전술을 꺼내 들어야 할지도 모릅니다. 지금 전 세계는 AI라는 거대한 변곡점에 서 있습니다. 이제는 단순히 데이터를 많이 저장하는 것을 넘어 얼마나 빨리 그리고 적은 전력으로 데이터를 처리하느냐가 승부처가 되었습니다. 도시바가 D램에만 집착하다 낸드 플래시라는 흐름을 놓쳤던 것처럼 현재의 반도체 기업들이 범용 반도체에만 안주하다가는 AI 전용 반도체라는 거대한 파도에 휩쓸려 갈 수 있습니다. 삼성은 현재 이 파도를 넘기 위해 전사적인 역량을 집중하고 있죠. 파운드리 사업의 수율을 끌어올리고 HBM 시장에서의 실책을 만회하기 위해 조직 구조를 개편하며 다시 한번 신발끈을 조여 매고 있습니다. 도시바의 파산과 매각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던집니다. 어떤 기업도 영원히 안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한때 일본 전체를 먹여 살린다고 평가받던 도시바가 지금은 여러 조각으로 나뉘어 주인이 바뀌는 처지가 된 것은 경영학적으로도 매우 뼈아픈 사례입니다. 기술적 우위가 반드시 시장의 승리를 보장하지 않으며 경영진의 한순간의 오만이 수만 명의 직원을 거리로 내몰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목격했습니다. 삼성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도시바를 무너뜨린 1포토의 수율 차이는 이제 삼성과 다른 경쟁 기업들 사이에서 다시 한번 검증받고 있습니다. 향후 10년 반도체 시장의 향방은 어떻게 될까요? 미국과 중국의 패권 다툼 사이에서 한국 반도체는 샌드위치 신세가 될 것이라는 비관론도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삼성이 처음 반도체에 뛰어들었을 때도 상황은 지금보다 훨씬 절망적이었다는 것을요. 아무것도 없는 황무지에서 일본의 거인들을 하나둘씩 쓰러뜨리며 올라온 그 끈기와 도끼가 삼성의 유전자에 남아있다면 이번 위기 또한 새로운 도약의 발판이 될 수 있을 겁니다. 다만 도시바가 보여준 것처럼 과거의 방식만 고집한다면 그 끝은 똑같은 몰락일 수밖에 없겠죠. 도시바의 몰락 과정을 지켜보며 우리가 배워야 할 진정한 인사이트는 유연함입니다. 환경이 변하면 나를 바꿔야 합니다. 껍질을 벗지 못하는 뱀은 죽을 수밖에 없듯이 기업도 자신의 성공 신화를 스스로 부정하고 파괴할 수 있을 때 비로소 다음 세대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삼성은 지금 그 뼈를 깎는 고통의 시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파운드리에서의 수율 1%를 더 잡기 위해 AI 반도체의 효율을 1% 더 올리기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엔지니어들은 다시금 밤을 지새우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도시바를 무너뜨린 것은 삼성의 전략이었지만 근본적으로는 도시바 스스로가 만든 한계였습니다. 1%의 수율 차이는 기술력의 차이가 아니라 변화를 수용하는 태도의 차이였습니다. 앞으로 펼쳐질 AI 반도체 전쟁에서도 승자는 가장 앞선 기술을 가진 자가 아니라 시장의 변화를 가장 먼저 읽고 자신을 과감하게 던지는 자가 될 것입니다. 삼성은 과연 제2의 도시바가 될 것인가? 아니면 다시 한번 세계를 지배하는 유일한 제국으로 남을 것인가? 그 운명의 갈림길은 바로 오늘 그들이 흘리는 땀방울과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삼성전자가 과거의 영광을 되찾고 다시 한번 압도적인 1위로 올라설 수 있을까요? 아니면 도시바가 그랬던 것처럼 새로운 강자에게 자리를 내주게 될까요? 반도체 제국의 흥망성쇠를 통해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결국 안주하는 순간 끝이다라는 준엄한 경고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